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저 금리죠. 기준금리가 지난주 1.25%로 인하됐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수정구술은 없지만 통화량의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6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연 1.25%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준 1.25%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1.25%였던 적이 있죠. 아무튼 1.25%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상 최저 기준금리에 맞게 대출금리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한국의 채권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었습니다. 물론 8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상이죠. 인하죠. 그럼으로써 금리를 인하한 시점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685%입니다. 8월 초에 1.2%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반등을 한 셈이죠. 하지만 이 반등했던 이 금리는 향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에 대비해서 오른 게 아니라 채권, 그동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있었죠. 글로벌 전체 국채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이고, 어찌 보면 많은 돈들이 채권금리 하락에 배팅했었던 그게 역으로 반대 흐름으로 풀리면서 반등했었는데요. 현재의 기준금리가 1.25%라는 걸 감안하면 조만간 10년 만기 채권금리도 1.4% 이내로, 그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예대금리, 은행의 금리 수준만 보면 사상 최저 수준인 게 현재 금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사상 최저 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반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상 최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돈의 감각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죠. 통화량 증가율. 자, 돈의 감각 내용을 잠깐 소환하겠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원하는 만큼 늘어나지 않을 때, 원하는 만큼은 누가 원하냐? 경제 당국이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그 목표치에 원하는 수준만큼 통화량 증가율이 따라오지 않을 때, 한마디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 때는 금리를 인하하죠. 즉,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반대로 대출, 즉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이용하는 조절수단인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는 그런데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 그 전이나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대출량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얘기고, 대출이 너무 빨리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서 통화량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죠. 물론 반대로 금리 인상 얘기하면 아르헨티나처럼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런 때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즉 일반적인 정상적인 외환위기나
환율기가 아닌 정상적인 시점에서 통화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서 속도를 조정하는데 부동산은 그런 때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지금은 경기 침체인데 이 경기 침체를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시기에는 대출을 확대하는 사람이 없느냐? 있죠.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금융비용 부담이 줄고요. 그런 사람 중에 소득이 안정적이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아하, 금융비용이 줄어들게 되는구나 하면서 대출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기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는 분명히 대출을 확대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통화량 증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통화량 증가는 한정적이 되고 한정적으로 돈이 유통하는 시점에는 그렇게 늘어난 돈이 특정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인식해야 돼. 가격이, 즉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는 매도자들은 더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공격적으로 올려버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매수자는 이러다가 더 높은 가격에 따라잡는 거 아니야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방송은 어쩌면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통화량 증대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올리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통화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그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늘어나지 않느냐? 늘어납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자산 구성이 괜찮은 사람들은 분명히 인하되는 금리만큼 비용이 줄어드니 라고 생각하면서 대출을 확대하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준다고 모든 지역에서 대출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왜? 증가율이 줄어들 때는 한정적으로 늘어나는 돈이 특정 지역으로 몰리기도 한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이 차트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 8월까지의 통화량 증가율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통화량 증가율이에요. 매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절대액이 내려갔다 해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즉 왼쪽에 2005년도는 통화량 증가율이 6%였고 금융위기 직전에는 무려 16%까지 총화량이 저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시기에는 16%까지 증가하던 통화량이 2011년 중반에는 무려 2%까지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즉 통화량이 일본 시기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율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등합니다. 그래서 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막기 위해서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 DTI니 LTV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했었고요. 이번의 시기 미국발 금융위기에 의해서 전 세계의 딜레버리징, 부채를 갚는 행렬이 한국에도 그대로 이어졌고요. 이번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었죠. 그런데 최근은 언제냐? 3번의 시기입니다. 3번의 시기는 지난 1번의 시기처럼 통화량 증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3번도 통화량 증가율이 2017년 말에 4% 수준에서 현재 약 7%까지 통화량 증가율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번의 시기보다는 증가율이 가파르지 않지만 3번의 시기의 증가율이 조금씩 올랐다는 거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1번의 시기처럼 통화량 증가율이 충분히 늘어날 때는
전국에서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처럼 통화량 증가율이 왼쪽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시기에는 돈이 특정한 곳으로 몰리고 부동산이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많이 앞에 그림에서 일본의 시기처럼 많이 늘어날 때는 전체적으로 늘고 서울에서 만약 100이 증가하는 것 중에 30이 서울에서 통화량이 증가한 거였다면 50밖에 증가하는, 즉 통화량 증가율이 반으로 떨어졌어도 특정 지역, 서울의 강남의 경우는 30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0에서 50%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서울도 50%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차트를 다시 소환하는 경우 지금 현재는 3번의 시기고 3번처럼 통화율 증가율이 1번처럼 높지 않을 때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오르기보단 차별화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난 2년간 주요 지역별 대출 증가율을 제가 엑셀로 뽑아서 그걸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의 대출 증가율은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2% 늘어났습니다. 앞에 그림 기억하시죠? 통화량 증가율이 4%에서 약 7%로 늘었지만 서울 지역은 10%로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즉 전국적인 통화량 증가율보다 서울 지역이 더 많이 늘었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2년 동안 들썩들썩 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게 통화량 증가율, 대출 증가율이 늘었던 도시가 있는데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통화량 증가율, 대출 증가율만 계산해 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17년 12월보다 11.1% 늘어났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작년 8월부터 대출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어요. 즉 재작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세종시의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 얘기는 아파트 가격도 저속도만큼 늘어났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출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국 평균 6% 대출 증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증가율이 5.2%, 전국 증가율인 6에서 7%보다 낮았죠. 그렇다면 울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 정체됐거나 올랐어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국 평균보다 가장 떨어진 지역은 어디냐? 경남입니다. 경남. 경남의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증가율은 4.4%였습니다. 거의 전국 평균에 한참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경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앞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사상 최저점일 때 부동산 시장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출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 지역 섹터 위주로 몰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렇게 몰리는 지역은 당연히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현재 기준금리 1.25%보다 더 내려버리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엔진, 연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다. 금리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향후 경기 침체가 올 때 내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별로 없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가 약 몇 달 사이에 2번 연속으로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따라오진 않지만 특정 지역이나 섹터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돈이 몰릴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 흐름이 경기 침체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멘탈 측면에서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기억하셔야 될 명제가 문구가 있습니다.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과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승 시기에는 이렇게 조금씩 금리 인하로 반등 조금씩 오르는 것 같으면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은 매수자죠. 매수자는 상당히 불안해지고 추격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매도자는 호가를 올려버립니다. 안 팔리면 말어 이러면서 배짱을 올릴 수 있죠. 반대로 하락 시기에는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 즉 보유자가 불안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요즘 시기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자신의 금융비용 부담 능력,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을지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금융비용 부담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향후 내릴 수 있는 목폭이 0%까지 내린다면 현재 1.25%에서 상당한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머징 국가이고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1% 밑으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라서 무역 흑자 금액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줄어들었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율 상승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런 걱정 때문에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길어져 봤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결국 1.0%, 현재보다 0.25% 정도밖에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100 지금 70원대에 있는데요. 이게 무역 흑자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 유입을 통해서 만약에 1100원, 1090원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게 안정의 징표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만에 부동산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신 한 분 한 분의 감사한 마음 남기고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